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백신 의무화를 둘러싸고 군대에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퇴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병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비키 하슬러라는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군사위원회에 있는 이 의원인데, 하슬러 의원은 뉴스맥스의 웨이크업 아메리카에 출연해서 나는 미주리에 있는 많은 군인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들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가족들과 가슴 아픈 의사결정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그만두면 당장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병사들이 20년 채우지 않고 퇴역을 할 경우에는 사실 연금에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내놓은 이 노동자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인력이 모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 의무화 때문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글렌 영킨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성명을 여러 차례 받았었죠. 근데 글렌 영킨 후보가 맥컬리프 민주당 후보를 지금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조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화당의 영킨 후보가 앞서는 모습을 이 민주당주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영킨 후보의 전진이 지금 팍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희가 관심을 좀 더 갖게 합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압도당한 바이든, 바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압도당한 바이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국토안보부 지금 난리도 아니죠. 국경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어서 수십만 명의 이주자들이 불법으로 그냥 막 넘어온 다음에 저 망명하라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벌려서 가짜 망명 난민들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에만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인데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폐지했던 멕시코 잔류 정책, 이른바 MPP라고 이야기하죠.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었던 정책인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그거 싹 없애버렸던 건데 다시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연방 법원에서 그거 부활시켜라 라고 판결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MPP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기 위해서 항소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의무 때문에 결국에는 멕시코 잔류정책을 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돈입니다. 혈세를 퍼부을 것이다라는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당국과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벌려야 되는 문제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멕시코 대통령과 협의해서 MPP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바이든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선 다시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멕시코의 도움을 또 구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 국경선 전체에 걸쳐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 법정에 나와 출두하라는 그 날까지 대기하는 그 기간 동안 머무를 곳들을 멕시코 전역에다가 만들겠다. 이 국경선을 따라서 전역에다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한두 곳에 만들어도 될 텐데 엄청나게 많이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건설비에만 약 1,410만 달러를 쓰겠다. 1,410만 달러. 이게 무슨 대단한 빌딩을 짓는 게 아닙니다. 텐트촌을 만드는 건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텐트촌을 도대체 얼마나 만들길래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 황당한 것은 이걸 운영하는데 매월 1,050만 달러를 드리겠다. 매월 1,050만 달러를 운영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텐트촌 운영비로.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기서 사고 터뜨리고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여기서 사고 터뜨리고 오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고 터뜨리는 바이든 행정부, 정말 짜증납니다. 짜증나. 바이든 대통령의 직속위원회 중에 이제 대법원 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코트 패킹 때문에 나온 것이었죠.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의 9명의 대법관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이고 3명이 이 진보 성향이다 보니까 대법관의 색깔이 너무 보수 색채가 짙다라는 지적 때문에 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코트 패킹 해서 차라리 이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을 더 많이 세우면 되는 것 아니냐. 13명까지 만들자. 그러면은 지금 7명의 대법관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이든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한 뒤에 시행하겠다라고 점잖을 한번 좀 뺐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첫 보고서를 아직은 이제 임시 보고서이긴 합니다만은 임시 보고서를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그 임시 보고서 내용을 보았더니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좀 골칫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보수당 국회의원이 교회에서 이 유권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중에 칼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25살 된 청년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고요. 범행에 사용된 칼도 발견이 돼서 또 다른 추가 범인이라든가 아니면 용의자를 경찰은 추적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체포한 이 25살의 남성을 단독 범인으로 지금 추정하고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를 하면서도 결국 AP통신은 과거에 이런 사건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는 극우주의자들에 의해서 극좌 의원들이 주로 이 피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다라는 식의 보도들을 내놓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보도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망한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2030년경이 되면은 65세 이상 근로자가 1,6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10년도 남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금방 다가올 우리의 미래인데 2030년경이 되면 결국 전체 노동자, 미국에 있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의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방노동통계국하고 그리고 시니얼이라는 회사에서 통계를 낸 통계들이 지금 발표가 돼서 그것들이 지금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 자세히 좀 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은퇴하는 날도 65세가 아니라 75세로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FDA에서 모더나가 만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12세부터 16세까지 청소년들한테 접종을 해달라고 지난 6월 달에 청구를 해놓았는데 근데 FDA 측에서 원래는 이걸 허가를 해줄까 여러 번 망설이던 중에 결국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연기를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심근염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미국 내에서 이 모더나 측이 임상시험을 했을 때에는 이런 심근염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럽 지역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혈전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를 청소년들에게 접종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지금 모더나 백신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청소년들에게는 접종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진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여러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금지 조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FDA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파이자가 유일하게 12세에서 16세 사이에 이제 임시 긴급 접종을 허가를 받은 상황이죠. 정식 허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임시 허가를 좀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mRNA 방식으로 접종을 할 경우에 이런 심장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를 좀 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위기다.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판대에 물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부족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앞바다에는 배가 둥둥 떠 있는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이 둥둥 떠 있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유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우두머리격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공직이 바로 교통부 장관입니다. 이 교통부 장관 피트 부치지지가 지금 휴가 중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올라 있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피트 부치지지는 동성애자입니다. 지금 커플이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남성인데 이 부부가 부부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커플이 최근에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두 쌍둥이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의 육아 때문에 휴가를 냈다. 근데 휴가를 낸 기간이 2달이나 됩니다.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나라는 난리인데 어떻게 공직자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장관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2달씩이나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느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 측에서는 그거는 괜찮은 일이다라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전해드리고 욕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대규모로 병가를 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지난 주말에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발하는 조종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이 단체로 무슨 파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조종사들이 의도적으로 했던 우연히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든 알 수는 없겠으나 일단은 거의 다 병가를 내는 바람에, 주말에 병가를 내는 바람에 지금 교통 대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이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고요. 이 의무화 조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준점 이동 증후군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거 의무화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가 백신 접종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자유를 속박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유의지가 속박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과거에 가지고 왔던 기준과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 이제 기준점 이동 증후군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행정 조치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조종사들이 항공사 측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놓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잉사 직원들도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자유독감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프리덤 플루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플루는 플루인데 프리덤 플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를 열망하는 독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도 지금 병가를 내는 겁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조종사들처럼 우리도 병가 내겠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이죠. 10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병가 내자. 이 캠페인이 지금 보잉사 시애틀 본사 안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병가 내고 휴가 내겠다. 이것도 이제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발하는 모습인데, 이게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잠시 뒤에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애국 포럼에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8일 월요일 저녁에 평통 출범식이 열리나 본데요. 시카고 협의회 출범식이 열리나 본데, 이 자리에서 종정 선언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최근에 이 평통 조직이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정부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좀 말이 그렇듯하게 들리는데,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좌파 정부의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코리아 뉴스 네트워크에서도 최근에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로비를 굉장히 해왔죠. 지금 이제 미국의 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많이 펼쳐왔고, 지난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에 발맞추어서 브래드 셔먼이라는 하원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HR 3446번 법안인데, 이 한반도 평화법안은 말 그대로 그냥 종정선언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평통 조직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에서 이 평통 조직이 움직여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힘을 실으려고 하는 그런 로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강철 미주 부의장이 취임한 이후로 이 일이 아마 평통의 첫 번째 중대 과업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애국 시민들이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야 되겠다라는 이제 공감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카고 애국 포럼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에 조직이 된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는 이번에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한국의 종전 선언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 지금 하원에 발의가 되어 있는 HR 3446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평통 시카고 협의회 출범식 날 그 자리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8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노스브룩에 있는 힐튼 시카고 호텔 앞에서 이 행사를 가진다고 하니까요. 혹시 애국 시민들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날 행사에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켓은 주최 측에서 미리 다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차는 호텔 맞은편 공원에다가 주차하고 모이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예고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